어제 오후 인천 강화군 만이산에서 난 불이 15시간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산림당국은 주변 민가나 문화재 등 주요 시설로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한 채 야간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신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습니다. 오늘 정식 임명될 예정인데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법사위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 둔화가 이어지자 정부가 이번 주에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습니다.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숙박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늘리고 대규모 세일 행사를 여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동맹인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다만 아직 러시아가 핵무기를 옮긴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륙 일부 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이 영상 2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낮부터 기온이 빠르게 올라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어제 오후 강화 만이산에서 시작한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데 구땅 창고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최재민 기자입니다. 불길은 날이 바뀌었는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초속 11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은 오후 2시 40분쯤 만이산 입구에 있는 구땅 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재 당시 정황이나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 19헥타르, 축구장 27개가량의 산림이 산불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저녁 7시부터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하고 산불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변 민가나 주요 시설로 불씨가 번지는 걸 막기 위해 방어선도 구축했습니다. 주간에 투입했던 산불 진화용 헬기는 날이 저물면서 모두 철수했습니다. 화재 지점이 민가나 등산로와는 조금 떨어진 곳이라 지금까지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법당 같은 국가 지정 보물이 있는 만이산 정수사 등으로도 불길이 번지진 않았습니다. 사찰에서도 지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아마도 밤새도록 지금 지켜보면서 상황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진화 헬기를 다시 투입할 계획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신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 남부청장이 내정됐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공석이 된 지 한 달 만에 경찰 수사의 수장을 내부 인사가 맡게 됐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만여 명의 수사경찰을 이끌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내부 인사로 결정됐습니다. 국수본부장과 같은 치안정감 계급인 우종수 경기 남부청장이 내정된 겁니다. 행정고시 특채로 지난 1999년에 입직한 우종수 내정자는 경기 북부청장과 경찰청 형사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서울청 수사부장 시절인 지난 2018년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등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힙니다. 앞서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자녀 학교폭력과 끝장대응 파문 끝에 임명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공석은 한 달 넘게 이어졌고 대통령실과 경찰청은 내부 인사에 무게를 두고 신임 본부장 물색에 주력해왔습니다.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의 이력 때문에 검찰의 경찰 장악이라는 내부 반발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가능하면 내부에서 역량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이다. 또 정 변호사 낙마 이후 부정적인 여론과 검증 부담도 고려됐습니다. 우종수 내정자의 국가수사본부장 정식 임명은 이르면 오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여당은 헌법 파괴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야당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라며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여야 공방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도 격하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 효력을 인정하는 헌재 결정을 놓고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을 직접 겨눴습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5명이 민병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란 점을 들어 민주당에 보은하려는 하수인 노릇, 헌법 파괴 만행이라고 질타한 겁니다. 특히 당 차원에서는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야권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구분나무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괘씸죄로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건 오히려 김기현 대표라며 공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김 대표를 향해서는 반헌법적 망언을 사과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정부 여당의 망동을 제어하라며 대여 공세 강도를 키웠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는 거취 압박과 함께 헌재 결정 취지대로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하는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해야 할 일은 헌재 결정 비난과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탄핵 운운하는 언론 플레이가 아닙니다. 당내 비주류인 박용진 의원 역시 한 장관이 입법부 권한 침해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비판을 보탰습니다. 다만 헌재가 위법이라고 본 민형배 의원 꼼수 탈당 등은 민주당도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 결정을 둘러싸고 연일 격해지는 여야 설전은 한동훈 장관이 출석하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현안보고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숙박과 교통, 지역 상품권 등을 발행해서 할인 혜택을 늘릴 계획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코로나19 대유행이 사그라지고 나라마다 굳게 걸어잠근 빗장을 풀면서 그동안 억눌린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한 달에 10만 명을 밑돌던 해외 여행객 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늘기 시작해 지난 1월에는 18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쓴 돈만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국내 관광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관광업뿐만이 아닙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내수도 침체됐고 수출 역시 부진한 양상입니다. 중국의 아직 무역풍임 효과가 우리의 수출로 바로 연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출 대부분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민생 현장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 그래서 내수 활성화에 관한 이런 문제 저희가 여러 군데서 있었고 또 영산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숙박 할인 쿠폰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쿠폰 이용자들은 평균 지원 금액의 11배를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 진작 효과가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온누리 상품권 확대,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5월에는 대규모 세일 행사를, 6월에는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해 각종 교통비 절감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높은 국내 물가 수준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소비 진작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내수 확대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시장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회복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은 늘었지만 고금리와 경기 둔화 등 악재가 여전해 거래는 또다시 주춤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정부가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와 세금 부담 완화에 봄 이사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25,941건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모두 지난 분기보다 거래량이 늘어난 겁니다. 아파트 매매가도 급락을 멈추고 청약 시장도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초 760만 원에서 600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수도권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는 올해 1월 70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56대 1로 이전보다 크게 늘었지만 입지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만 경쟁률이 쏠리는 양극화 현상은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아직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금리 인상,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집값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급매물 소진 후 거래는 주춤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과 경기 침체 분위기 등 대내외적인 악재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PF들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 분양, 그러니까 주택 분양 자체가 잘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한동안은 아마 이제 가격이 떨어진 폭은 줄이긴 하겠지만 가격이 뭐 이것을 계기로 급반등하거나 이런 일은 좀 없지 않을까. 다만 규제 완화 기대와 공시가격 인하에 따른 세부담 완화로 금 매물을 걷어들이는 매도자들이 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은 둔화할 걸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년 동안 많게는 수억 원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리는 전세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든 제도입니다. 월세로만 임대 계약이 이루어지는 미국은 어떻게 다른지 현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세 제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없는 것이라며 개인 간에 큰 돈을 맡기고 계약하는 일이 낯설다고 답합니다. I didn't know about it in the past, and it's only recently I learned about it. I think the challenge here is that if you were trying to do something in a system here in the U.S. or in America, I think the first hurdle to overcome is trust. I think giving a large sum of money to someone you don't know is a very challenging concept for most Americans. 미국의 임대는 보통 보증금으로 한 달 월세를 내는 만큼 기간이나 금액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적은 디파짓으로 집을 갖다가 살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계약할 수도 있고.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LA의 평균 월 임대료가 390만 원 정도로 한국의 월세와 비교해 비싼 편입니다. 여기에 임대료가 계속 올라 세입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게 흔한 일입니다. 방 하나짜리 아파트에서 2명이 산다거나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3명이 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월 소득의 30% 정도만 임대료로 내는 게 이상적이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거의 뭐 50% 넘는 경우도 많고, 교과서적인 답변은 30%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하고 훨씬 더 렌트비에 대한 부담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아파트 70가구를 가진 임대사업자는 미국이 한국보다 세입자 보호 조치가 엄격하다고 말합니다. 이 임차 계약이나 이런 퇴거 소송에 있어서도 많이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렵다라는 게 이렇게 판단이 되면 또 쉽게 내쫓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임대 방식이 다른 이유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때문입니다. 미국은 소득 기반으로 임대료를 내면서 집에 거주하는 문화이지만 한국은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한 해 전세계약 보증금 총액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한국에선 전세 비중이 줄어들 순 있어도 미국처럼 월세 100% 시장으로 바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최기성입니다. 환경단체 회원들이 위법을 제보받았다면서 세차장에 찾아와 금품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갈 범죄가 늘고 있는데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정모 씨가 운영하는 스팀 세차장에 환경단체 회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가운데 자신을 사무국장이라고 소개한 남성. 스팀 세차장은 하루 물 사용량이 100리터로 제한되는데 정 씨가 기준을 초과해 물을 썼다며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른 지역에선 지금 경찰관이랑 동행 하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공무원 쪽에서 국가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처음에 겁을 먹었죠. 개업한 지 석 달도 안 됐다고 호소하는 정 씨에게 사무국장 A 씨는 신고가 들어가는 걸 막을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저희가 신문사 하나가 있어갖고 그냥 거기 광고를 실으시고 그냥 광고비 쪽으로 해갖고 그냥 이렇게 막 무마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1년이 500이고요. 약간 뒷면으로 좀 넘어갔을 때 말씀하신 3년? 비슷한 시기 인근 지역에서 스팀 세차장을 운영하는 업주들도 비슷한 일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세차장 업주가 먼저 방법이 없겠느냐고 묻길래 답해줬을 뿐이고 실제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A씨가 소속돼 있던 단체는 명예롭지 못한 행동을 했다며 A씨를 제명했습니다. 지난 5년간 공갈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약점을 꼬투리 잡아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견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영업정지나 폐업 처분을 받으면 당장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점을 노린 범죄입니다. 과거에도 기자나 환경단체를 사칭하며 돈을 뜯어내는 일이 성행했는데 여전히 줄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1년 9월에는 경기 부천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겁주고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들어 음식점과 공사장, 세차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갈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신고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받는다면 먼저 경찰에 알려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일가의 검은 돈 의혹 등 각종 폭로를 이어갔던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내일 한국에 온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즉시 광주로 가서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SNS입니다. 오늘 미국 뉴욕 공항을 떠나 내일 새벽 인천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 예약 내역이 게시됐습니다. 영문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전우원 씨는 정부 기관에 의해 잡혀 들어가지만 않으면 입국 직후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유가족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이유입니다. 또 무지와 부족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 죄송하다면서 자신과 가족들이 잘못한 만큼 사죄하고 벌을 받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앞서 전우원 씨는 지난 14일부터 SNS에 가족과 지인에 대한 폭로에 나섰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인 고 전두환 씨를 학살자로 규정하고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 전두환 씨와 가족들이 5.18을 폭동으로 몰아갔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언론들의 입막음을 시키고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에 그들을 반란자라고 그렇게 몰아가는데 저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전재용 씨와 작은아버지 전재만 씨가 출처모를 검은 돈으로 생활하고 서울 연희동 자택의 금고에는 비자금이 있다는 주장까지 이어갔습니다. 그 금고 안에 엄청난 양의 것들이 있었다고,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급기야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복용한 뒤 환각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전우원 씨의 폭로는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난 24일에야 멈췄습니다.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을 받아 전두환 씨 일가 비자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고 경찰은 전우원 씨의 마약 투약과 관련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경 모두 전우원 씨 입국 이후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면서 당장 조사나 신병 확보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는 건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강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직접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 양심적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국가가 형사처벌 등의 제재 수단으로 강제하면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이런 결과가 사회복무요원에도 적용될까? 대법원은 법리는 같지만 결과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 2015년 12월 소집 해제를 6개월가량 앞두고 복무를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무청장 관할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게 복무를 거부한 이유였습니다. 1, 2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앞선 전원합의체 판단을 근거로 소집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2심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과 처벌을 다룬 다른 병역법 조항을 검토해 A씨에게 복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다시 상고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건을 맞이한 대법원은 이번엔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란 겁니다. 또 병무청장의 관할 문제 역시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 지휘, 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대법원은 A씨와 비슷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적이 있는데 무죄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해군이 13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함대 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추모식에는 천안함 46용사 유가족과 생존장병,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투 등 군 작전과 관련한 직무 수행 중 부상한 장병에게 주어지는 헌신 영예 기장이 생존 장병들에게 수여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 용사 55명을 호명하며 울컥한 것에 대해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장병을 생각하면 어찌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 대통령이 묘역을 찾은 게 이번이 두 번째인데 그때마다 묘비 뒤편 출생일과 사망일을 보고 마음속으로 엄청 울었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행사의 경우 국가보훈처 등이 윤 대통령 뜻을 담아 애초 초안에 반영했고 대통령실도 그에 맞춰 전사자 사진과 태극기 등으로 배경 영상을 제작하며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한미가 실시 중인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에 연일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쌍용훈련은 적 후방에 상륙해 내륙으로 진격하는 공세적 성격의 훈련인데 북한이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20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우리 군을 호전광으로 비유하며 미국과의 광란적인 합동 군사연습으로 한반도를 위기일발의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마주한 상대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감히 총부리를 대고 있으니 사태가 더욱 파국적일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 메아리도 북침 전쟁 광기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돌렸습니다. 북한은 지난 23일에도 쌍용훈련을 콕 집어
대규모 병력과 무장 장비를 동원해 북침 선제 공격을 숙달하려는 전쟁 연습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독 북한이 날선 반응을 보이는 건 이번 훈련이 적 후방 해안에 상륙해 내륙으로 진격하는 공세적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18년 이후 5년 만에 재개하며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규모를 키웠고 한미 함정 30여 척과 항공기 70여 대, 장갑차 50여 대가 투입됩니다. 이미 작은 항공모함으로 평가받는 42,000톤급 미 강습 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이 F-35B 전투기 10대를 싣고 부산으로 입항했고 영국 해병대 코만도 1개 중대도 처음으로 훈련에 참가합니다. 북한의 이미지력을 상정해서 한미의 연합 해병대 전력이 북한의 후방을 차단하면서 북한군 주력을 고립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경계를 하는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지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겨냥해서도 각종 미사일 도발을 벌인 북한이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쌍용 훈련을 빌미로 재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러시아의 벨라루스 전술핵 배치 결정에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상용 조치일 뿐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핵 인질로 삼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 핵 위협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핵 태세에 변화가 없어서 아직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중대한 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핵 상황을 매일 감시하지만 아직 벨라루스로 핵무기를 옮겼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we've seen nothing that would indicate Mr. Putin is preparing to use tactical nuclear weapons in any way whatsoever in Ukraine.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 행동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영국 열화 우라늄탄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겨냥했습니다. 또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배치하는 것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Мы договорились, что мы сделаем то же самое, не нарушая своих обязательств, хочу это подчеркнуть, не нарушая сво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п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지난해 10월부터 러시아군의 국경지역 주둔을 허용한 벨라루스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참전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이르면 이번 주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에서 대선 첫 유세 행사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법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스탈린에 비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전용기에서 내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환호하는 지지자들. 2024 대선 첫 유세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역사상 가장 결백한 사람이라며 검찰 수사는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Biden regime's weaponization of law enforcement against their political opponent is something straight out of the Stalinist Russian horror show. 부당한 수사를 막기 위해선 자신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And 2024 is the final battle. That's going to be the big one. If you put me back in the White House, their reign will be over and America will be a free nation. 성인 배우와의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거액의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초 검찰에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체포설을 흘리며 시위를 종용하고 자신에 대한 기소는 죽음과 파괴를 부를 거라는 SNS 글로 지지자들을 자극해왔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의사당 폭동 사건을 재연하려 한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Well, the twice impeached former president's rhetoric is reckless, reprehensible, and irresponsible. It's dangerous, and if he keeps it up, he's going to get someone killed. 미국 언론은 웨이코 사건 30주년을 앞둔 곳을 트럼프가 첫 유세지로 고른 점을 주목했습니다.
다위파로 불리는 사이비 광신도 진압 과정에서 86명이 숨진 대참사가 벌어진 뒤 웨이코는 극단주의자들의 상징 같은 곳이 됐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이번 유세와 웨이코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온화했던 주말과 달리 월요일 출근길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낮고요. 이따금씩 찬바람이 불 때면 상대적으로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14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는데요. 하지만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은 쌀쌀해졌지만 미세먼지를 밀어내면서 공기는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하지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맑은 날씨 속에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한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3도에서 많게는 9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 안동은 영하 1도, 대관령은 영하 6.9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과 광주 16도, 부산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날은 점점 더 따뜻해지겠지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 강원 산간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신입니다. 어제 오후 인천 강화군 만이산에서 난 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어제 저녁 7시부터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하고 산불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22헥타르, 축구장 넓이 30개 이상의 산림이 산불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 진화율은 86%입니다. 다행히 국가지정 보물이 있는 만이산 정수사 등으로는 불길이 번지진 않았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다시 띄워 진화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최초 발화 지점은 만이산 입구에 있는 굿당 창고로 추정되는 가운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공석이 된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습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최근 우종수 내정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등 인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 내정자는 행정고시 특채로 입직해 경찰청 형사국장과 경찰청 차장, 경기 남부청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청 수사부장 재직 당시 드루킹 수사를 지휘하는 등 경찰 내 수사통으로 분류됩니다. 앞서 대통령실과 경찰청은 정 변호사 낙마 뒤 경찰 내부 반발과 부정 여론, 검증 부담 등을 감안해 내부 인사를 국수본부장에 발탁하기로 하고 후보군 물색과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효력 유지 결정과 관련해 여야가 오늘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자리에 출석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반헌법 궤변이자 전 정권 코드 인사들이 내린 결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어서 한 장관과 설전이 예상됩니다.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시 민관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5년 시행됐습니다. 당시 이 대표의 선거 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씨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성남시로부터 한 번에 4단계를 건너뛰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인섭 씨와 그 측근인 김모 씨에게는 당시 해당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시행사 지분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습니다. 그중 측근 김 씨에 대해 먼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김인섭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도 한꺼번에 수사 중입니다. 애초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빠지고 임대주택 비율이 줄거나 기부 체납 조건이 성남시에 불리하게 바뀐 경위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은 백현동 사업이 추진될 때 김인섭 씨와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 40여 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외압이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사건도 민관 유착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초점이어서 이번에도 검찰의 칼끝은 이 대표를 향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정부가 숙박 쿠폰을 지급하거나 대규모 세일 행사를 개최해 소비와 관광을 증진하는 방안을 곧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이르면 이번 주 중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내 숙박 상품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숙박 할인 쿠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외국인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 지원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등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지원도 준비 중입니다. 국민 체감 물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발행을 확대하고 품목별 할인 행사도 개최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 상품권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7%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행 규모는 총 250억 원입니다. 광역 서울사랑 상품권은 발행 자치구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사랑 상품권과는 달리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쓸 수 있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 보유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최고 연 15.9% 금리로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이 오늘 출시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지난 22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한 상담 신청 사전 예약에선 98% 수준 예약이 접수됐습니다. 예약자는 오늘부터 4월 21일 가운데 신청한 날짜에 해당 지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비록 잠깐이지만 지구가 인공 빛에서 벗어나는 어사워 캠페인이 올해도 전 세계에서 진행됐습니다.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물음도 뒤따르지만 갈수록 동참하는 이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로마의 상징 콜로세움을 비추던 등이 꺼지고 사위가 어둠에 잠깁니다. 리우 데자네이루의 예수상을 감싸 안았던 빛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도 기후변화를 겪는 지구를 위해 잠시 암흑을 견딥니다. 3월 마지막 토요일 저녁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어사워입니다. 세계 자연기금 주도로 전 세계가 같이 불을 끄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자는 캠페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어스아워 시간에 스스로 만든 전력으로 영화를 봅니다. Chile es de las últimas que vienen y estamos muy contentos, tenemos mucha gente presente y vamos a ver un documental que lo vamos a impulsar por nuestra propia energía a través de las bicicletas. 1시간 소등이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의문과 함께 정부나 기업이 아닌 개인이 책임을 떠안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처음 시작된 뒤 200개 가까운 나라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면서 지구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대표적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So Earth Hour is here tonight to send the signal to politicians to really get their act together, send a signal to the German government to speed up everything they have agreed on climate policy and they haven't yet implemented. 인류 문명에서 비롯된 인공의 빛이 잠시 쉬어가는 1시간은 내년에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쪽 끝 나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강력 토네이도로 26명이 숨진 미시시피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큰 피해를 본 캐럴과 험프리스, 먼로 카운티 등은 연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각관은 성명에서 연방자금이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택 마련과 재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 등 복구 노력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세계 금융 안전성의 위험이 커졌다며 올해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지 시각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에서 선진국들이 미국발 중소은행 파산 여파로 인한 시장 긴장을 완화했지만 금융 안전성은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 통화 긴축 정책의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를 밑돌며 힘겨운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유럽 4개국은 현지 시각 24일 러시아 위협에 공동 대응하려고 전투기 250대가량을 단일 함대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4개국 공군 사령관들은 성명에서 노르딕 단일 방공망 구축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작전 방식에 따라 전투기 250대가량을 동원해 단일 함대를 운영하고 영공 감시와 훈련 등 공동 작전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주도하는 우파 연정의 사법 무력화 입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국방부 장관이 해임됐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 소속 의원 갈란트는 대국민 연설에서 연립정부가 사법정비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새학기부터 시작한 늘봄학교 운영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교사와 돌봄 전담사 그리고 학부모까지 땜질, 졸속 운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그럼 오늘 퇴근 전에 내가 설계를 먼저 보고 싶은데 제가 5시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좀 데리러 가야 해서 초등학생들을 8시까지 잘 돌봐줄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등 전일제 학교. 교육부가 늘봄학교라는 이름으로 새학기부터 전국 2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시작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새학기 일주일 전까지 해당 학교 교사들조차 시범 학교인 줄 모를 정도로 너무 급히 추진하는 바람에 공간도 인력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딱 일주일 전 2월 21일 전남의 43개 학교가 늘봄학교 시범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늘봄학교를 벼락치기로 준비하여 교사들은 업무 가중을 호소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는 상당히 많이 경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렇게 말했지만 돌봄 행정에 투입한다는 공무원 120명을 현장에선 체감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늘봄학교 부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보직을 만들어 탄력근무제를 적용해주겠다고 합니다. 교사가 퇴근 시간 이후에 운영될 방과후 프로그램과 저녁 돌봄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접 아이를 맡아 돌보는 돌봄 전담사들의 시름도 큽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늘었는데 돌봄 전담사는 절반 이상이 시간제 인력이고 총액 인건비로 증원도 막아놨습니다. 경북에는 전일제 돌봄 전담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갑자기 시작하니까 교실이 없었습니다. 도서관에 칸막이를 치고 늘봄 아이들과 돌봄 아이들을 분리시키고 늘봄 아이들에게 문제집을 풀게 하는. 모자라는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는 자원봉사자와 기간제 교사를 모집하고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학부모는 아이가 부모와 함께 집에 있을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고 말합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일, 봉사로 할 수 있는 일, 이런 정도로 돌봄을 치부하고 이러한 늘봄학교는 돌봄을 하는 자에게도 그리고 돌봄을 맡기는 자에게도 저녁 8시까지 일하라. 애는 우리가 8시까지 학교에서 봐줄 테니. YTN 장하영입니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이른바 불하트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눈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린 뒤 그 위에 불을 붙이는 건데 자칫 화재나 큰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하얀색 눈 스프레이로 길바닥에 하트를 그린 뒤 불을 붙입니다. 스프레이를 뿌린 모양대로 시뻘건 불길이 화르르 일어납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불하트입니다. SNS에 불하트나 불장난 등을 검색하면 관련 영상 수백 개가 쏟아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격담이 여럿 올라올 만큼 인기입니다. 멋지게 보이고 싶은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싶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불하트 위험하진 않을까? 소방대원들의 감독을 받아 YTN 취재진이 직접 시연해봤습니다. 눈 스프레이로 하트를 그리고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꽃이 타오릅니다. 스프레이엔 가연성 가스가 들어있어서 짧은 시간에 불이 붙고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도 큽니다. 실제로 시연 도중 바람이 불자 불길이 거세지거나 불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기도 했습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엔 특히 위험합니다. 가연성 가스를 포함하고 있어서 라이터로 점화시 옷이나 인접 가연물에 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런 장난으로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수로 불을 냈다고 해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좀 더 색다르고 자극적인 영상을 SNS에 올려 주목받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는 사이 정작 가장 중요한 안전은 간과된다고 지적합니다. 위험 행동을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게 호기심이 증대가 되고 타인으로부터의 영웅심리나 집단의식을 통해서 관심받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가 안전을 압도하기 때문에 재미로 시작했다가 자칫 큰 화재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SNS 불하트 놀이. 무작정 유행을 따르기에 앞서 안전을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림과 노들예술섬 등 이른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전담할 별도 기구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0여 년 전 자신이 사퇴한 후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무산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종균 기자입니다. 함부르크 엘베강에 우뚝 솟은 엘퍼필 하모니 콘서트홀, 유럽 최대 도심 재개발 사업인 하펜시티 프로젝트의 상징입니다. 부두와 창고가 있던 낡은 항구 하펜시티는 여의도 절반 크기입니다. 이곳을 주거, 문화, 상업이 어우러진 최첨단 복합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1997년 시작됐는데 2001년 첫 삽을 뜬 후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2030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자본을 투입하고 함부르크시가 전액 출자한 특수법인 하펜시티 유한회사가 모든 계획과 실행을 맡고 있습니다. 30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일관되게 수변 개발을 해왔다 하는 사실에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하펜시티를 참고해 오세훈 시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전담할 기구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상암동 서울링, 노들예술섬, 여의도 한강변 제2세종문화회관 등 일련의 한강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개의 사업을 다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별도 독립으로 조직을 만들게 되면 이익이 남는 사업에서 얻은 흑자를 적자나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특혜 시비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 신설하거나 별도 법인을 세우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장이 바뀌더라도 전담 기구를 통해 한강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겠다는 뜻입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남자 프로농구 안양 인삼공사가 캡틴 양희종의 은퇴식 날 6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개막부터 하루도 1위를 놓치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보도에 허재원 기자입니다. 2007년부터 14년 세월 한 팀에서만 뛴 영원한 주장 캡틴 양희종이 코트와 이별을 고합니다. 세 번의 우승을 이끈 양희종의 등번호 11번은 영구 결번으로 지정됐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코트 위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고 열정만큼은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던 선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캡틴의 마지막 경기, 동료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5점 차 승리를 확정하고 양희종의 마지막 경기에 정규리그 우승컵을 선사했습니다. 6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인삼공사는 역대 세 번째로 개막부터 하루도 1위를 놓치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선수들하고 같이 한 가족인 것처럼 저희도 열심히 해서 팀워크로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인삼공사의 정규리그 우승은 앞서 열린 경기에서 2위 LG가 3위 SK의 덜미를 잡히면서 일찌감치 확정됐습니다. 4강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이 걸려있는 2위 자리를 놓고 LG와 SK는 숨막히는 접전을 펼쳤는데 경기 막판 김선영이 연속 득점으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만원 관중 앞에서 또 경기를 하니까 되게 행복했고, 그리고 원정까지 저희 홈팬분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홈경기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LG와 SK 두 팀 모두 마지막 한 경기만 남겨놓은 가운데 나란히 승리를 거둔다면 맞대결 골득실에서 앞서는 LG가 2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